안녕하세요. 건강심리학자 박도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미주신경 이론이라는 최신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미주신경 이론이라는 책을 번역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 소개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 다미주신경 이론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심리학자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은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으로 떠오르시죠? 근데 저는 건강심리학자로서 마음에도 관심이 있지만 몸에 좀 관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몸이 마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체유심조 다 들어보셨죠?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요. 심리학적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와 있어요. 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호텔 객실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보통은 일을 굉장히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직무를 분석을 해보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 이제 시간당 한 300칼로리 정도 이렇게 소모를 하는 신체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속 5km 정도로 걷는, 1시간 정도 걷는 운동량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이 정도 운동 하세요, 여러분들? 네,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 정도 하시면은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체중도 과체중도 많으시고, 아니면 콜레스테롤이나 그리고 혈당, 이런 여러 가지 좀 건강 지표에서 별로 좋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면 호기심을 갖게 되거든요. 왜 그럴까?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이면은 날씬해야 되고 혈압도 낮고 콜레스테롤도 낮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분들에게 심리 교육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분들이 하는 신체 활동이 얼마나 운동이 되는지, 이게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교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대 시트를 갈면은 한 50칼로리가 소모돼요.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시면은 30칼로리가 소모돼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분들 휴게실이나 이렇게 잘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게시를 해놨어요. 자, 그리고서 한 달 지난 다음에 이분들의 신체 검사를 다시 해본 거죠. 자, 그랬더니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체지방도 낮아지고, 체중도 좀 줄어들고, 혈압도 낮아지고, 쉽게 말하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그래서 놀랍죠. 근데 저는 딱 이 연구를 접했을 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이거 호텔 사장님들이 뭔가 직원들 열심히 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의뢰한 거 아닐까? 근데 그 다음 연구를 보시면은 조금 더 약간 과학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같은 연구자가 한 내용인데요. 어떤 연구냐면, 쉐이크 시음 연구를 했어요. 밀크쉐이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쉐이크를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칼로리, 고지방,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건강한 쉐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쉐이크 라벨을 거기다가 이제 붙여줬는데요. 하나는 620칼로리, 지방 함량은 30g, 고지방, 고칼로리고요. 다른 한쪽은 14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지방,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쉐이크, 이렇게 이름도 붙여주고, 이쪽에는 그냥 맛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쉐이크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자, 그리고 이 쉐이크를 마시게 했는데, 보통 우리가 섭식, 그러니까 밥을 먹거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렐린이라는 효소가 작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밥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배고파지잖아요.
그때 이 그렐린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배고프다. 그리고 이제 식욕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렐린 분비가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돼서 더 이상 먹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고칼로리, 고지방, 그리고 건강한 쉐이크 두 가지를 먹게 하고 그렐린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 고지방, 고칼로리 쉐이크를 드신 분들은 그렐린 수치가 어떻게 됐냐면 급격하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그렐린 수치가 떨어지고 배가 안 고프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건강한 쉐이크 이걸 이제 드신 분들은 그렐린 수치가 별로 많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분들은 그럼 어떤 경험을 하겠어요? 이걸 먹었는데도 배가 조금 여전히 고프네? 이런 생각 하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쉐이크는 원래 같은 쉐이크였어요. 자, 근데 여기에 라벨만 그냥 다르게 붙인 거죠. 칼로리 수하고 지방 수. 그리고 이게 건강한 거냐? 아니면 고칼로리 고지방이냐? 자, 요거만 다르게 했더니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하잖아요. 요거는 고칼로리네? 이건 건강한 거네? 자, 요거만 가지고 실제 위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진다는 거를 최근에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서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예전에 한국인의 정서 이런 표현 많이 썼잖아요. 그런 말씀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아마 구독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는 단어로 바꾸자면 감정이라는 단어는 훨씬 친숙하시죠? 근데 심리학자들은 정서하고 감정을 좀 구분해서 쓰거든요. 인간의 정서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조금 한번 그려봤는데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저희 심리학자들이 구분을 해요. 첫 번째, 정서에는 신체적인 각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놀라게 되면은 어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막 뛰시거나 아니면 막 땀이 삐질삐질 나거나 제가 이렇게 혼자 막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약간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은땀도 조금 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서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정서의 요소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금 뭔가 떨리는구나, 뭐 무섭구나, 긴장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 있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부분,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인지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표현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누가 갑자기 다른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럼 어떠세요? 막 화가 보통 나시죠? 화가 나게 되면은 어때요? 얼굴 표정도 막 조금 무섭게 바뀌고 그리고 약간 안 좋은 말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적으로 또는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소통을 하는 이런 표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의 정서를 이렇게 신체적인 각성, 감정, 그리고 표현적인 요소를 다 아우러서 정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뭐 표현적인 요소나 신체적인 각성 부분이 좀 잘 의미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감정을 정서라는 단어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 감정과 즉 정서와 자율신경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신경계를 딱 보시면은 이렇게 뇌하고 척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색깔을 좀 칠해놨는데 빨간색으로 뇌하고 그 밑에 연결된 척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척추뼈 있죠? 등 뒤에 그 안에 신경다발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지로 이렇게 각지로 뻗어 나오는 또 신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또 하나 우리 몸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이게 뼈 그리고 근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거는 좀 분류를 해봤는데 이렇게 뼈하고 뭐 살 이런 것들 근골격계는 우리 몸의 구조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여기 이제 윤화방송 건물에 와 있는데 이 건물의 골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골조만 있어서 이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여기는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전화선, 통신선도 들어와야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건물이 전체적으로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신경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하고 척수,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가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림에서 보여드린 인간의 신경계를 제가 좀 도식화해서 도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중추신경계, 즉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하고, 그리고 그 외의 거를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하고 자율신경계로 나눠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체성신경계는 내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입을 움직인다거나 뭐 근육을 움직이거나 제가 뭐 물잔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제 의지대로 운동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체성신경계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자율신경계는 뭐냐면 내 맘대로 의지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장이 뛰는 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심장이 막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심장아 뛰지 마 이런다고 천천히 뛰는 건 아니죠.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환경적인 내 생리적인 요구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신경계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저희 심리학자들이 사실 관심이 있는 거는 요 자율신경계에 관심이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자율신경계는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자율신경계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 인간의 정서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울증, 불안증 이게 뭐예요? 슬픈 감정이 내 마음대로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불안증은 불안한 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럽잖아요. 그게 바로 이 자율신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자율신경계는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뉘는데 요거는 전통적인 모형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시소게임을 하듯이 기량적으로 움직인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좀 내려가고 100% 정량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대강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부교감신경계도 두 가지 경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의 마지막에 보시면 등 쪽 미주신경 그리고 배 쪽 미주신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의 자율신경계가 교감과 부교감이 기량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감신경계와 등 쪽 미주신경계와 배 쪽 미주신경계가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한다. 이런 이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간의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누구나 받으시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스트레스가 닥쳤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즉 인간의 유기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멧돼지를 딱 만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옵션이 도망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도망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멧돼지와 한번 싸워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투쟁 도피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뭐 호랑이나 곰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도망도 못 갈 것 같고 싸울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런 최후에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죽은 척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동화책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곰이 이제 왔는데 죽은 척 하니까 그냥 가더라.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경우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social engagem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사회적 참여 또는 사회적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원시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낮에 막 이렇게 코끼리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잡아가지고 밤에 이제 동굴에 모여 앉아갖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거를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오늘 코끼리한테 창 던지다가 밟혀 죽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겠죠. 원시 조상들도 이것도 하나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스트레스 받거나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 친구한테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뭐 직장 동료끼리 모여갖고 회식을 하거나 차 한 잔 마시거나 그래서 수다로 막 푸는 경우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으로 저희 학자들은 봐요. 최근에는 이게 또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죠. 그죠? 뭐 화나거나 아니면은 뭐 상사한테 혼나고 나서 카톡을 한다거나 메시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이 사회적 반응으로 봐요.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은 SNS 많이 하잖아요. 그죠? SNS에 뭐 자기의 괴로운 거나 스트레스 받는 걸 올리는 것 또한 일종의 사회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자율신경계는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내 스트레스 환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데 먼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에 따라서 각 장기마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먼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즉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산에서 내가 이제 놀라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눈의 동공은 어떻게 되냐면 동공이 이렇게 확장이 돼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투쟁 도피 반응을 하려면 도망가거나 싸우려면은 주변 정보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아니면 싸우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 얘랑 싸워야 되는지. 자, 그래서 동공이 커지면서 빛을 많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은 동공이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만성적으로 우리가 막 피로하거나 교감신경계가 이렇게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부심이나 빛번짐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동공이 만성적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눈부심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분들은 낮에도 막 카텐을 다 쳐놓고 사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 또한 자율신경계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심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멧돼지를 만나면 엄청 두근거리죠? 그래서 심장은 엄청나게 빨리 뛰어서 이거의 역할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을 해줘서 온몸에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도망가거나 싸울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얻겠죠? 자, 그리고 모든 소화기관, 위나 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 스톱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곰의 먹이가 되게 생겼어요. 곰한테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내가 아침에 먹은 치킨을 내가 소화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서 안전할 때 해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급한 거는 곰에게서 벗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소화기관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 안 되시는 분들 많죠. 소화불량.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배설 기능도 모두 스톱이 돼요. 예를 들어서 뒤에 호랑이가 쫓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배변 욕구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잡아먹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배설 기능도 모두 스톱이 돼요. 자, 그리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자꾸 방출을 해요. 혈류로. 그래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도 좀 올라가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신장 옆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옆에 붙어 있다 해서 부신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거기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꾸 분비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방금 설명드린 이런 생리적인 반응들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펌프질을 더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이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성적으로 뭔가 심장이 두근대고, 그죠? 긴장돼 있고,
땀이 나고 막 심장 두근두근 하면서 뭔가 불안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고만태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안정된 상태로 되면 다시 동공은 줄어들고 심장은 천천히 뛰고 소화기관이 왕성해지고 간에서는 다시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죠? 배설도 원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바로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 참 어떤 느낌이겠어요? 아, 몸이 힘들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면 이거는 되게 좋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감신경계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굉장히 적응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와줘요.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서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뭐 산에서 멧돼지를 잠깐 만났으면 뭐 심장이 뛰고 막 이러다가 우리가 이제 살아나면은 이거는 바로 이제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이완이 되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아무 뭐 건강상의 별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 몸은 우리 원시인들, 우리 원시 조상들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실제 곰이나 멧돼지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일반적인 사회적인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마치 우리 몸은 곰과 멧돼지를 만난 것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가 친구가 나한테 너 성격이 좀 안 좋아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뭐 곰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위협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마치 우리 원시 조상들이 멧돼지나 곰을 만난 것처럼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교감신경계가 막 활성화돼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교감신경계가 꺼지지 않고 계속 항진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내가 뭔가 위협적인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 한번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은 그거는 건강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만성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